대한 얘기와 그런 것에 덮으니까 오늘 주제는 그 급변하는 인구 현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일단인데 제일 첫 번째 화면은 그 2020년 자료를 가지고 만든 인구 피라미드고 이건 왼쪽에 있는 거는 일본 2015년 장래 인구 추구인데 일본에서 이제 인구 구조 그 인구 피라미드 관련해 관형하면 이제 그 널 있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양 2040년, 60년, 70년 모양을 보면서 커핀처럼 자꾸 변해가고 있는 데서 이제 생겨나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급변하는 인구 현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의 모습은 첫째 이제 초저출산 문제에다가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화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의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제 노인 그 복지연구소와 관련하고 장수화, 기대 수명이 자꾸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인구를 총량 개념으로 보는 거하고 구성의 개념으로 보는데 인구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그 벨지움의 인구학자 기하르는 라는 사람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인구학은 특히 이제 사회 인구학하고 이라든지 경제 인구학 같은 인구 연구와 수리 인구학, 통계 인구학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인구 밀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방글라데시나 그 루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통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는 벨기움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 하는 거. 역사적으로 남한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조선시대 초기에 400만 되는 인구가 지금 현재 5천만이 넘는 수준으로 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계획 사업 같은 것은 이제 보면 이렇게 인구가 1920년대 이후 2010년, 20년 기반으로 해서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많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보면 덮어놓거나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해갖고 아들, 딸 뭐 이렇게 2명 하다 지금은 뭐 3명까지 놓으라고 했다 이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N4 세대 이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 세대가 이 YTN 보도에서 처음 사용했던 노포 세대 해가지고 돈이 없다든지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든지 건강 같은 거 먼저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로 일만한데 관광 호텔을 지원한다든지 만화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나 노인 진료비 비중이 40% 넘고 있다. 초고령 사회 문턱에서 2020년 6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 인구 변동의 주요 특성은 60년대부터 20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유소년 노동 연령 인구, 생산 연령 인구의 시대에서 노동 연령 인구 시대로서 저출산이 시작이 되다가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특히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갖고는 보너스와 보너스의 시점이 교체되면서 인구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자연 증가 시대에서 자연 감소 시대로 가고 국제 인구 이동에서 인구 감소를 약간 지연시켜주는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연 동태나 혼인 동태, 인구 이동,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는 지자체의 광역화, 외교, 교회화라든지 또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수도권에서 떨어진 그 도농 복합형 자치체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국제 인구 이동,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유입, 내국인의 어떤 순유입, 순유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장래 인구 추계는 이런 어떤 코호트 요인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이 코호트 요인법에 반영되지 않고 과거에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연장 외삽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2019년부터 2020년 특히 이제 2019년 11월부터 자연 감소는 시작이 됐다. 지금 그것을 지연시켜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제인구 이동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것이 거의 없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이제 인구 동태를 비할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높은 출산율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거와 비슷한 것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기대 수명 같은 걸 쭉 봤을 때 이 지금 한동안 이렇게 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출산율이 확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기대 수명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 감소의 시점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인구 변동 촉진 이렇게 하고 출생 사망 국제이동하는데 국제이동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약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몇십 년 늦추기는 합니다만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의 속도인데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있는데 7%, 14%에서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14%, 20% 제일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 하한 구분을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인구 총수도 대단히 중요하고 비율도 중요한데 65세 이상이 2070년 되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보게 되면 고령 인구가 85세 이상을 연령 하한으로 85세를 연령 하한으로 했을 때 겨우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주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현재 정년 퇴임을 하면서 고령화의 속도를 상당히 촉진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 혼자 간다, 심각한 중장년 고독사 문제, 번지는 외로운 죽음의 문제 하는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장년 고령층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죽음 자체가 더욱더 해서 제가 옛날 조선일보에서 이야기를 하고 상주보다 더 많은 고인, 그러니까 2031년 이건 더 빨라질 수도 죽음 쓰나미 현상이 계속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문제 같은 거, 도시화도 또 지금 공동화의 문제, 저출산 문제, 장수화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초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를 별도의 어떤 다른 현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른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거죠. 모멘텀 때문에 이 출산율을 4에서 2로 줄이더라도 금방 인구가 정체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또 1에서 2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금방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 한동안 줄었던 인구는 계속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인구가 안정화되는 상당히 많은 시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안정화되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 유럽의 경우에 합계 출산율 같은 것들이 엄청 높은 데서 낮은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는 것이 이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계 출산율도 보면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 0.8, 0.6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출산 순위별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것은 감소가 되고 뒤로 늦춰지는 것은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는데 우리는 축소와 지연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왔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2021년 그러니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외에 이제 코로나 출산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뭐 만들어 넣었는데 이게 출산율이 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출생아 수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건수도 과거에 좀 많았습니다만은 조혼인율 줄고 뭐 초혼 연령 상승하면서 혼인을 많이 해야지 된다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거. 국제 결혼도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축소되고 있고 도시화 문제입니다. 도시화도 우리나라는 보면 60년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유럽의 다른 나라. 지금은 보면 선진국보다 사실 높은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인구를 보면 그 서울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 일부 지역 뭐 충청도 북남 이런 쪽에 이제 약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 수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의 경우에도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몇 개 지역 뭐 이사하면서 늘어나는 거. 경기도도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시 지역에서만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많은 옛 도시들의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저출산하고 농촌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대단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17개 지역의 경우도 이미 우리나라의 그 전체 수준에 해당하는 207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2040년에 그 고령화 노인 인구의 비율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그 2040년에 2017년에 도달하게 될 그런 비율에 도달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장래 인구 축의 기대 수명을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 로고 사망률 또 코로나 그 인펙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치사율 같은 게 상당히 높았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문제. 사실 어떤 사망 자체를 통해 가지고 생명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영국에서는 이 생명표가 만들어진 게 1639년, 1647년 근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네선 키프트가 하게 되고 헨리 살뼈를 연구를 했던 그 헨리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론트 이런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인간의 사망 경험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보면 그 시작 인구를 갖고 10만 명으로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 즉 고령화하고는 다릅니다. 이 생명표는 장수 문제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학술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연구소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생명표, 특히 그 복수의 원인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사망 위험, 특히 그 암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다른 그 맨메이드 인위적인 또는 인간이 고령화된 그 노화되면서 생겨나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퇴화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복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합니다. 생명표 뭐 두 가지 해석해 갖고 코호트 어떤 특정 시점의 연령별 그 사망률을 가지고 코호트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코호트를 추적해서 만들어내는 생명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정지인구입니다. 이 생명표상 출산율이 한 그 2명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재와 같은 수준의 그 장수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노인 인구의 비율이 앞으로 2070년대를 가도 30%인데 50%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과거에 많이 태어났던 사람들 때문에 고령 인구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건강 수명입니다. 이 생명표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김치도 먹고 우리의 현재 제가 1980년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는 우리나라 음식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김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 그다음에 새라든지 그 송버드 하는 거, 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들, 그다음에 새들, 인간이죠. 인간이 그 태어나가지고 제일 적게 죽고 늦게 죽는데, 이게 미국 그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만드는 건데, 이게 점점 사각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갔다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되는 것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연구소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밑에 있다가 이것이 밖으로 늘어나면서 생존 그 자수가 사각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가 고령화되면 자꾸 떨어지죠. 여자든 남자든. 사망 확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목욕탕급으로 어린 시절에 이제 실패 확률이 컸다가 그 10대를 지나면서 낮아지다가 고령화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늦추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고령복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으면 장기 요양, 노인 45변 치매 증상, 10년 새 1.4변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또는 암이라든지 이 건강과 관련된 교육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인데 그 65세 정도, 뭐 어떤 신문들은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이 자꾸 퇴조하고 있다. 무슨 측정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회 조사의 건강을 가지고 이 건강 수명을 측정을 하고 있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기대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프면서 보내는 기간이 뭐 12년,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가 좀 더 많이 아프는 기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건강수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일본은 72세 정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초저출산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노동력 부족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을 어떻게 건강하게 좀 더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노인의 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할 것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했고,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10대 사망 원인, 그 변천 같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 질환, 폐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자살, 노인 자살은 또 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당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컴피팅 코스죠. 고령을 하게 되면 하나의 병으로 죽게 되지 않는다, 사망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해 죽게 되는데, 그런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요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인구학적인 특성, 건강 상태, 노인 의료, 서비스, 이 관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연구소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연금 시스템, 노후 복지 보장제도 해갖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인구학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연금 시스템, 인구 구조적인 범세계적인 추이, 기대 수명 증가라든지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전반, 그다음에 국제적인 자금의 이동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인구학적인 환경은 경제 상황, 거시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이자율이라든지 노동시장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연금 시스템의 설계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 적립 방식이냐 확정 기여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는 부가 방식 연금제도를 비판을 했는데, 이들이 완전한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월드뱅크 주장은 보편적인 진리냐,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부가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적립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믹스를 해야 될 것이냐, 또는 그 명목상의 그 연금 그 포인트 시스템,
그 유럽 선진국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 그런 그 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좀 더 열띤 토의를 해봐야 되겠다. 노인은 복지에서도 돈이 없으면 복지가 되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문제와 관련해 경제 성장의 인구 증가가 필수적이자 하는 건데 경제 성장 1 플러스 노동자 증가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 수의 증가율에다가 노동 생산량의 노동자 수의 증가는 앞으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약간 완만한 감소이지만은 앞으로 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은 높고 당분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그 노동 생산성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나라들마다 있고 특히 이제 2014년 조선일보가 이야기해서 인생 13개를 덜은 후에 손에 쥐는 돈이 과거에 보면 그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부터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 IMF 이후에 태어난 사람 적자 인생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연금 재정을 진짜 고갈시키는 요인들은 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뭐 여기 이제 적립 방식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들이 사실을 보면 언론 보도에는 보면 국민 협박용으로 사용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 이전 NTA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 제일 끝에 한국에서 생애 주기별 1인당 소비 지출, 노동 지출을 보게 되면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그 27세, 57세 정도 대충 되는데, 요게 이제 흑자 기간, 우리나라, 스웨덴이나 요 흑자 기간은 거의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층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돈의 비중이 상당히 액수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되면 쓸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국가들의 경우는 이쪽에 가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비지출의 의료 비용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문제들도 교육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거하고 관련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이 empty planet 해가지고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데리 그 브리크나 존 앱슨 이런 사람들이 도시화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또 도시화와 함께 그 사회생활이 원자화, 고립화되면서 저출산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출산이 그러니까 2.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고령화의 속도가 출산율이 너무 낮으면 대단히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D 플래닛과 함께 저출산이 되면서 고령화의 속도는 대단히 가속화될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인구 현상에 관한 관심은 생성명제입니다. 고령화가 왜 생겨나느냐. 과거에는 초저출산, 과잉 문제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출생, 고사망의 인구 정책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했다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생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책정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인구 현상 자체를 사회적인 이슈로 쟁점화해가지고 인구 문제를 책정하는 과정입니다. 위기론, 종말론, 파국론, 여론조사 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문제를 책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실업, 임금, 주택, 일, 생활 균형, 보건, 건강, 생활보, 특정 인구 변수를 이슈화하고 쟁점화해서 그에 대한 해법 방안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명제는 보통 인구정책 또는 사회정책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국가의 인구정책, 민간부문의 활동, 일반 대중의 인구 관련 구체적인 실천 활동, 노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으면 노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 가족 활동이라든지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활동이라든지 국가의 활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초저출산이라든지 특히 고령화, 그 다음에
그 인구 감소, 특히 이제 그 지역의 그 소멸 문제라든지 특히 장수화, 롱지비티에 관련된 문제들하고 관련했고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군맹 무슨 블라인드맨이 코끼리를 만지는 모양 이것저것 다 강조하는 좀 더 열띤 토론을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을 잘 찾아내서 문제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어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100년 하는데 50년 동안 앞으로 대단히 힘든 기간을 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출산 장려 정책이나 능동적 고령 사회 정책에서 여기 보면 participation, 헬스라든지 또는 security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싱가포르가 가장 모범적인 그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었는데 싱가포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정책을 만들고 4차 계획에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출산 인구 대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고 고령인들의 일자리 찾기라든지 그다음에 노고령 사회의 이거 문제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늦었다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물론 새로운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는 별도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항상 뭐냐면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저출산 계획을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인구 문제에서 재정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시간당 임금 수준의 향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특히 그 인구 정책이나 이를 보완하는 그 사회 정책은 경제 분야 정책 목표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노동시장 참가나 외국인 노동시장 유입에 의한 노동자 수 증가나 또는 공정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총 경제 규모의 확대가 아니고 산업 전 분야를 선진국 경제로 전환하는 방법, 기술 진보, 특히 제품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속해서 증대시켜 나가서 저출산뿐만 아니라 이 롱지비티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특히 개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여기는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그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그 질병의 어떤 병합적인 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 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지역 또는 국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에서 이 저출산이 너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강조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거와 분리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별도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 앞으로가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어떤 인구 문제 특히 그 앞으로 닥쳐올 인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사실 지금 15%입니다만은 이것의 3배에 해당되는 거의 50% 수준의 노인 인구.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20세 좀 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62세, 60세 모든 평균 연령이 노인입니다. 사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출산 문제에 그 꼭지에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